안녕하세요.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찐중투입니다.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라는 코너는요. 중국 현지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제가 한국어로 핵심 내용을 설명드림으로써 중국 증권사들이 시장에 대한 뷰를 파악하자는 취지입니다. 시황 전략이나 유엔화 환율 같은 주제는 적어도 한 3개 증권사의 리포트를 공유 드릴 거고요. 하지만 특정 산업이나 종목의 경우에는 심층 리포트 위주로 공유 드릴 생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텐센트 홀딩스 00700인데요. 종목 코드가 700이지만 한국 증권사들이 HTS 시스템상 홍콩 상장 종목의 코드는 보통 5자릿수로 세팅되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HTS는 코드가 00700으로 나올 겁니다. 증권사마다 시스템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중국에는 100개 이상의 증권사가 있고요. 해외 증권사까지 포함하면 텐센트에 관한 리포트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오늘은 그중 중국 포은국제가 10월 15일에 발간한 텐센트 심층 리포트를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라는 코너는 제가 사전에 대본을 작성해서 읽는 게 아니라 중국 리포트를 보면서 직접 한국어로 설명드리는 거라서 버벅거리는 곳이 좀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포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아직 텐센트라는 기업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만 짚고 갈게요. 텐센트라는 기업의 명칭은 중국어로 덩슌인데요. 영문은 텐센트. 덩슌, 이 덩은 오를 등이고 슌은 물을 신, 정보통신이나 메시지라는 뜻이 있고요. 중국어로는 덩슌, 영어로는 텐센트. 중국 플랫폼 산업의 양대 산맥이 알리바바랑 텐센트잖아요. 텐센트는 1998년 11월에 설립됐고 99년 2월에 SNS인 QQ를 출범했고요. SNS, 게임, 포털, 영상 및 기업 서비스 등 다각화된 사업을 영위해왔고 2004년 6월에 홍콩 거래소에 상장했고요. 2011년 1월에 위챗을 출범했고 2013년 8월에 위챗페이를 출범했죠. 그동안 텐센트는 800개가 넘는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해왔고 그중 70여 개는 이미 상장했죠. 텐센트의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요.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게임이 33%, 위챗과 QQ를 합산한 SNS가 23%, 핀테크 및 기업 서비스가 26%, 온라인 광고가 16%를 차지합니다. 이어서 텐센트의 고객 수를 보시면요. 위챗의 월간 액티브 이용자 수가 12.06억, QQ의 월간 액티브 이용자가 6.47억, 그리고 부가가치 서비스 고객 수가 2.03억인데 여기서 부가가치 서비스라는 건요. 주로 텐센트의 영상, 음악 플랫폼 중에서 유료 서비스를 말하는데 그 콘텐츠에는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예능, 음악 그리고 동영상 등이 다 포함되어 있죠. 텐센트의 주가 흐름을 쭉 보시면 2004년 6월 상장한 후에 계속 잠잠하다가 2008년 이후 특히 2009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2015년 5월에는 5분의 1로 주식 분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상승했는데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는 연초 대비 46% 상승했습니다. 지금 시총은 5.3조 홍콩 달러인데요. 한화로 약 790조 원. 그리고 PER은 TTM으로 46배, 2020년 포워드 기준으로 39배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보고서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보고서 제목은 关于腾讯的10个思考, 텐센트에 대한 10가지 사고. 부제목은 一路升级打怪, 焦虑是互联网常态. 부제목은 좀 게임에 비유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게임에서 보통 주인공이 아주 지혜롭고 민첩하고 용맹한 이런 주인공이 중간에 나타난 괴물 적들을 하나하나 물리치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래서 부제목은 텐센트가 이 게임이 주인공처럼 계속해서 적들을 하나하나 물리치고 쭉 간다. 초조는 인터넷 산업에 있어서 일상적인 상태이다. 이 10가지 사고라는 것은 중국 현지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텐센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렇게 10가지 문제에 대해 주로 토의를 한다는 건데요. 이 10가지 문제가 뭐냐면 1번부터 쭉 말씀드리면
1번 질문은 위챗의 트래픽 성장 수혜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텐센트가 2011년에 위챗을 처음으로 출시했잖아요. 매년마다 위챗 이용자 수가 1억씩 느는 이런 속도로 지금은 벌써 12억이 돌파됐잖아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고성장이라는 이런 수혜를 봤다면 지금 이미 12억이 됐는데 이런 데이터 트래픽의 수혜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 위챗 내 영상 채널은 아직 기회가 있을까? 위챗 안에 영상 채널이 있는데요. 이게 대체로 틱톡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틱톡이나 기타 영상 채널에 비해서 위챗이 영상 채널이 좀 늦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위챗 내 영상 채널은 아직 기회가 있을까? 3번은 위챗 내 미니 프로그램의 트래픽, 겉으로만 보기 좋다. 이 위챗 안에 미니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기업이나 판매자나 브랜드별로 수많은 이런 판매자들이 위챗 안에 미니 프로그램에 가입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네 번째는 PC 모바일 전환 수의 약화에 따라 게임은 한계까지 아직 멀었나? 게임 산업이 과거의 PC 플랫폼에서 이미 모바일로 전환됐잖아요. 그러면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모바일 게임 쪽이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미 거의 다 모바일로 왔기 때문에 이런 수혜가 약화된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게임 산업은 한계까지 아직 거리가 얼마 있나 이런 뜻이고요. 다섯 번째는 텐센트 영상 사업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인데 텐센트 산하에 腾讯 视频이라는 영상 플랫폼이 있는데 유튜브나 아이치나 좀 유사한 건데요. 이 영상 사업은 어떻게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6번 질문은 광고 사업은 계속해서 자제할 것인가? 이게 텐센트의 광고 사업 규모도 꽤 크긴 한데 아무래도 기존의 게임이나 SNS나 핀테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상대적으로 좀 자제하는 전략을 취했는데 그러면 향후 광고 사업 전략은 계속해서 이렇게 자제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7번 질문은 산업 인터넷 to be or not to be 텐센트의 게임이든 SNS든 핀테크든 대부분 to-B가 아니라 to-C였잖아요. 대부분 개인 고객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했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이 to-B 요 사업은 어떻게 갈 것인가? 8번 질문은 텐센트의 핀테크 사업은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인데요. 제 유튜브 과거 영상 중에 마윤의 엔트그룹 100분 내 마스터하기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윤이 실질 지배자로 있는 엔트그룹, 알리바바 계열의 엔트그룹, 중국의 제3자 결제 핀테크 분야의 절대 강자인 엔트그룹이 지금 홍콩 증시와 상해 과창판 동시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텐센트 산하의 핀테크 사업이 점점 커져서 상장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러면 이 핀테크 사업은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만약 나중에 상장하게 된다면 시총이 어느 정도,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9번 질문은 텐센트의 투자 사업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텐센트가 그동안 800개가 넘는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고 그중 70여 개는 이미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의 이런 방대한 투자 사업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나? 마지막으로 10번 질문은 미국발 금지령은 텐센트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시다시피 전에 미국이 텐센트 위챗의 미국 현지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잖아요. 지난 2월 실적 발표에서 텐센트는 이미 텐센트 전체 실적에서 미국은 2%밖에 안 된다고 명확히 발표했지만 이번 이슈가 텐센트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구성이 게임, 위챗, QQ, 핀테크 및 기업 서비스, 온라인 광고인데요. 그래서 이 1번부터 10번까지 질문을 쭉 보시면 텐센트의 현재와 미래의 각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들이거든요. 이 10개 질문에 대한 퍼온 국제의 답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서 맨 앞에
요약 페이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4개 단락이 있는데 첫 번째 단락 소제목은 SNS 선도기업, 위챗 컨텐츠 생태계는 점차 개선될 것이다. 두 번째 소제목은 산업 인터넷은 미래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소제목은 텐센트의 투자, 단순히 투자 수익만이 아니다. 네 번째 소제목은 밸류에이션, 매수 의견 제시하고 목표 주가는 700 홍콩 달러. 단락별 내용을 번역해드리면 위챗은 중국 최대 데이터 트래픽 풀로서 이런 선두적인 지위는 흔들리기 어렵다. 위챗 안에 영상 채널은 텐센트가 이 동영상 분야에 도전하는 최고의 패다. 이 부분에 대해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 이 분야는 공식 계정이나 미니 프로그램 등 이 위챗 내부 생태계의 시너지 창출에 더 유리하다. 이외에 위챗 자체도 이런 개별 데이터 트래픽을 창출할 수 있는 천년 장소다. 이 분야는 향후 매우 큰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미 높은 신뢰성과 강한 호환성이 있고 서로 간의 전환율은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보다 높다. 위챗 내의 미니 프로그램의 GMV 즉 총 거래액의 향후 3년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80% 이상으로 전망한다. 두 번째 단락은 산업 인터넷은 미래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인다인데요. 텐센트는 클라우드, 금융결제, LBS는 위치 기반 서비스죠.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저수의 역할을 할 것이다. 텐센트의 우위는 자체적인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 대상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를 협조하는 것이다. 기존의 2C, 즉 개인 고객 대상 서비스의 경험을 활용해서 2B, 즉 기업 고객 대상의 서비스까지 발휘해서 이는 기업의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핀테크와 기업 대상 서비스는 텐센트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의 향후 3년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32%로 전망한다. 세 번째 단락은 텐센트의 투자, 단순히 투자 수익만이 아니다. 텐센트는 중국 인터넷 기업의 집 대성으로 이미 80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했고 그중 70여 개 기업은 이미 상장했다. 방대한 데이터 트래픽의 지원하에 텐센트가 투자하는 기업들도 점차 중국 인터넷 산업의 각 세부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는 텐센트와 함께 중국에서 가장 완전한 인터넷 생태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업 대상 서비스, 핀테크, 헬스케어 교육은 향후 텐센트의 투자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주목하는 수직 분야다. 네 번째 단락에서 포은국제는 텐센트의 매출액의 향후 3년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24%로 전망했고 순이익의 향후 3년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700 홍콩 달러로 제시했는데요. 10월 16일 종가가 557 홍콩 달러니까 700 홍콩 달러까지 갈 거라고 낙관적으로 본다면 지금부터 주가가 25% 더 올라야겠죠. 보통 목표 주가라는 건 향후 12개월 기준으로 하는 건데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텐센트의 실적 성장성을 보시면 2019년 매출액이 31% 증가했고 순이익이 25% 증가했는데 포은국제의 향후 4년 전망치는 2020년 매출액 20.7%, 21년 27%, 22년 24%, 23년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순이익 증가율에 대한 전망치는 2020년 25%, 21년 26%, 27%, 27%. EPS 전망치는 10.2, 13.27, 20. 그리고 PER에 대한 전망치는 올해는 47, 36, 28, 23 정도. 요거는 포은국제 한 회사의 전망치라서 중국 현지 증권사들의 평균 컨센서스는 아닙니다. 이 리포트의 부제목이 게임 속 주인공처럼 괴물과 적을 계속해서 물리치면서
쭉 업그레이드 한다. 초조함은 인터넷 산업의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했는데, 인터넷 산업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교체되고 또 새로운 핫 분야가 계속해서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텐센트의 자체적인 사업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변화됐다. 인터넷 분야에서 변하지 않는 우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시시각각 경계심을 유지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면밀히 주시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에 진입해서 시대의 변혁에 들어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초조함 또는 도전이 텐센트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도록 견인하고 있다.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그 10개 질문에 대한 포운 국제의 답을 일일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위챗의 데이터 트래픽 수혜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에 대한 포운 국제의 분석은 위챗은 중국 인터넷 최대 데이터 트래픽 풀인데 월간 액티브 이용자가 12억을 넘어섰다. 위챗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미 단순한 SNS 통신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점점 방대해져서 중국인들의 의식주와 교통과 밀접한 관련을 형성했다. 위챗 뒤에는 소셜 네트워크 및 실명 인증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계정이 이미 형성됐는데, 이는 위챗에 대한 고객들의 점성을 보다 향상시켜서 위챗에 있어서 이는 가장 큰 호성하다. 호성하가 옛날에 그 성곽을 둘러싼 도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12억을 넘는 유저가 위챗을 떠나서 살 수 없으니까 이게 이미 확고한 기반이 됐다. 그리고 위챗의 폭발적인 성장은 모바일 인터넷의 산물이다. 만약 통신 하드웨어가 어떤 변혁이 발생하면 이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위챗의 이런 독점적인 지위에 위협이 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향후 일정 기간 내에 휴대폰은 여전히 주요 통신 단말기이기 때문에 이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절대적인 이런 위챗의 지위는 여전히 안정적일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평균 1인당 매일 위챗을 47회 접속하고 단일 고객이 매일 위챗을 한 80분 사용한다. 향후 몇 년 동안 위챗은 여전히 중국의 최대 국민 앱이 될 것이다. 최근 동영상 플랫폼이 점점 인기인데, 하지만 동영상이라는 이런 컨텐츠는 SNS 기능을 대체할 수 없고 엔터의 성격이 강하다. 2020년 3월 기준 중국 인터넷 이용자 수는 9억을 넘어서서 침투율이 64.5%에 달했는데, 한편 위챗의 월간 액티브 이용자 수는 12억을 넘었다. 이미 12억을 넘었으니까 지금부터 위챗의 이용자 수의 단순한 그런 양적인 성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이 위챗의 중점은 위챗 생태계를 계속해서 개선해서 이 12억 유저의 한 명 한 명의 그런 장기적인 가치를 발굴하는 것이다. 그래서 포운 국제는 위챗에 대해서 이미 월간 액티브 이용자 수가 12억을 넘었으니까 단순한 그 이용자 수의 양적인 확장은 제한적이지만, 이 12억이 이미 위챗이라는 생태계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12억 중에 한 명 한 명의 그 장기적인 가치를 최대한으로 발굴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위챗 내의 영상 채널은 아직 기회가 있을까인데요. 동영상 플랫폼의 부상은 텐센트 계열의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그 사용 시간을 일정 수준 압축시켰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텐센트 계열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시간은 현재 모바일 인터넷 이 산업 구도에서 여전히 기타 경쟁자를 훨씬 앞서고 있다. 물론
동영상 분야에서 텐센트는 지난 몇 년 동안 비교적 큰 실수를 한 게 이 동영상의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이런 황금기를 지나쳤죠. 물론 콰이쇼라는 동영상 업체에 지분 투자를 20%나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그 황금기를 좀 지나쳤다. 하지만 이 동영상이라는 세부 분야는 텐센트가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세부 분야인데요. 그래서 위챗 안에 새로 영상 채널을 개발했잖아요. 2020년 1월 22일에 위챗 안에 영상 채널을 만들어서 출시했고, 이는 동영상 분야에 있어서 텐센트가 내세우는 마지막 이 카드다. 그 위챗 화면에 들어가면 한 번 클릭하면 맨 위에 모멘텀이고 바로 밑에 영상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채널에 대한 중요시하는 정도를 알 수 있고, 이 영상 채널이 2020년 1월 22일에 출시해서 아직은 이 위챗 안에서만 그 활용할 수 있지만 그抖音이나 콰이쇼는 그거랑 상관없이 완전 오픈돼 있잖아요. 하지만 출시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미 위챗 안의 영상 채널의 이용자 수는 2억을 넘어섰고 아주 빨리 성장을 하고 있어요. 위챗이라는 방대한 유저 수, 트래픽의 지원하에 이 위챗 안에 있는 영상 채널의 월간 액티브 이용자 수는 2020년 연말까지 되면 한 3억을 돌파할 것이라고 본다. 참고로 이게 중국 현지 그 업체별로 동영상 플랫폼의 월간 액티브 이용자인데 이게 제일 많은 게抖音, 틱톡이고요. 참고로 중국 현지 버전이랑 해외 버전이 나눠져 있어요. 중국어로는 抖音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콰이쇼. 지금 抖音이랑 콰이쇼가 가장 큰 경쟁자죠. 그 다음에 올해 1월 22일에 나온 게 텐센트가 위챗 안에 영상 채널을 만든 거예요. 이게 1월 달에 출시할 때는 아직 동영상 분량이 1분 이내로 제한됐지만 며칠 전에 10월에 1분에서 30분짜리도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위챗 안에 있는 영상 채널 쓰는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그게 1분짜리 뿐만 아니라 1분에서 30분짜리도 풀로 올릴 수 있어요. 위챗 내 영상 채널은 여전히 보완해야 할 것이 좀 많은데요. 시장 피드백에 의하면 우선 이 화면을 보시면 좌측의 것이 위챗 안에 그 영상 채널로 들어갔을 때 내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저도 매일 쓰니까. 그 오른쪽 거는 지금 아까 동영상 액티브 이용자 수가 제일 많은 게抖音이잖아요. 오른쪽 거가 抖音의 화면인데 이미 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인 만족감에 있어서는 아직은 이 위챗 내 영상 채널은 아직은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물론 10월부터 그 분량을 1분 외에 1분에서 30분짜리도 개방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1분짜리를 쓰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위챗 내 영상 채널은 영상 길이도 그렇고 라이브 방송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출시해야죠. 그리고抖音이나 콰이쇼에 비해서 이 위챗 내 영상 채널은 그 편집 기능이라든지 필터나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부족해요. 그래서 텐센트는 향후에 이 위챗 내 영상 채널의 이런 전반적인 수준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위챗 이용자들의 영상 채널 이용 시의 만족감을 향상시켜야죠. 포은 국제는 중국의 동영상 분야는 미래에 한 몇 개의 강자가 이제 공존하는 이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이 각각의 플랫폼은 각각의 브랜드 어떤 컬러가 있는 거죠. 현재 그 더우티ao 회사 계열의 그 抖音이랑 콰이쇼 요 두 개가 이미 앞서고 있어서 위챗 내 영상 채널이 그 두 개를 따라잡으려면 사실 단기 내에는 어려운 거죠. 하지만 위챗 내에
영상 채널은 아무래도 위챗이 이미 12억이라는 이 방대한 유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셜 네트워크라는 기반을 활용해서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을 내세울 수 있을 거죠. 텐센트에 있어서 위챗 안에서 영상 채널이라는 거를 출시한 거는 어떤 공격적인 그런 거보다는 이미 기존 강자가 존재해서 어떤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 거죠. 위챗 안에서 영상 채널을 만듦으로써 기존의 위챗 유저들이 더 위챗에 오래 머물러 있고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죠. 기타 동영상 플랫폼에 비해서 위챗 내의 영상 채널은 향후 수익 창출에 있어서 각종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광고 삽입이나 전자상거래나 라이브 방송이나. 하지만 지금 위챗 내 영상 채널은 올해 1월 출시 이후 얼마 안 됐고 지금 초기 모색 단계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이걸 이용하는 고객들의 체험이나 만족감이죠. 그래서 포은국제는 단기 내에 텐센트가 위챗 내 영상 채널의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신중한 입장일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위챗 내 영상 채널이 텐센트의 전체 실적에 대한 기여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은국제의 관점은 텐센트가 동영상이라는 세부 분야의 황금기를 좀 놓쳤고 좀 올해 1월에 했으니까 늦게 시작한 건데, 지금 시작한 지 아직 1년 안 됐으니까 점점 기능을 개선하면서 위챗 이용자들이 이 위챗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다른 데로 빠지지 않도록 좀 방어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봤고요. 당장은 수익 창출보다는 여러 가지 기능 개선이 우선이다. 세 번째 질문은 위챗 내 미니 프로그램 또는 미니 앱이라고 하죠. 위챗 내 미니 프로그램의 트래픽, 겉으로만 보기 좋다인데요.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영어 설명을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公域流量, 私域流量이라고 있는데, 公域流量은 공역류량이죠. 공역은 public이고 류량은 traffic. 그래서 공역류량은 public traffic. 기존의 웨이보나 틱톡이나 찡동, 핀도도, 타오바오 이런 기존의 그 방대한 플랫폼을 말하는 거고, 私域流量은 사역류량이죠. 사역은 private, 류량은 마찬가지로 traffic. 그래서 私域流量은 private traffic. 이 public traffic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를 하는 반면, 위챗 안에 미니 앱, 미니 프로그램처럼 개별 private traffic 같은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 뿐더러 관심이 있는 Key Opinion Leader에게 직접 홍보를 하게 됨으로써, 즉 맞춤형 홍보죠. 실제 매출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한국으로 굳이 비교하자면 이 Public Traffic은 네이버 같은 큰 요런 데고, Private Traffic은 네이버 안에 블로그나 카페 요런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 홍보를 하는 곳이죠. 세 번째 질문, 위챗 내 미니 앱의 트래픽, 겉으로만 보기 좋다에 대한 포은국제의 답은 Private Traffic의 미래 성장 여지는 거대하다인데요. 인터넷 인구 성장의 수혜가 점차 약화되면서 인터넷 플랫폼상 퍼블릭 트래픽의 가격이 점점 비싸지고 있다. 이런 큰 배경하에서 프라이빗 트래픽이 점차 판매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퍼블릭 트래픽에 비해서 프라이빗 트래픽의 본질은 하나의 브랜드의 독립적인 발전인데, 브랜드와 고객 간의 관계,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연동이라는 새로운 생태계를 스스로 전면 장악하는 것이다. Private Traffic은 반복적으로 접속할 수 있고 실제 구매로 전환할 수 있어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건당 비용을 내릴 수 있다. Private Traffic, 즉 브랜드별 그 개별 앱의 미래는 매우 큰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실제 구매로의 전환율도 기존 전통 전자상거래 플랫폼보다 높다. Private Traffic은 기존 전통 플랫폼의 구매 유도에 있어서의 그런 부족한 면을 보완할 수 있고 기존 전통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차이점은 마치 브랜드 전문 매장이랑 대형 쇼핑몰과의 차이랑 비슷하죠. 강한 그 상호작용, 강한 인터랙션과 높은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Private Traffic의 실제 구매 전환율이 기존의 전통 플랫폼보다 높다. 그 외에 이미 고객들은 그 브랜드에 대한 일정한 인지가 있고 심지어 다수 구매의 고객이 많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보다 맞춤형 이런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죠. Private Traffic은 모든 판매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이미 일정한 고객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비교적 높은 빈도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수직적인 세부 분야에 적합하다. 그래야 Private Traffic을 통한 그 매출이 Private Traffic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발생한 그 비용을 커버할 수 있다. 현재로 봤을 때 Private Traffic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어서 전체 전자상 거래 중에서 그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비교적 제한적이다. 위챗은 Private Traffic의 주 경기장으로 위챗 안에 미니 프로그램이 총 거래액의 향후 3년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80%로 전망한다. 위챗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안에는 친구, 채팅방과 공식 계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다 정보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Private Traffic의 천년 장소라고 볼 수 있다. 위챗 안의 미니 프로그램은 이미 점점 Private Traffic 방식을 이용하는 전자상 거래의 기본 세팅이 됐고 현재 위챗 안의 미니 프로그램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바코드 스캔, 검색, 위치 기반 서비스, 공식 계정 광고 등이 있어서 전파에 있어서는 편리하다. 이 외에 미니 프로그램은 올해 그 미니 프로그램 안에 라이브 방송 기능, 주문 관리 기능, 거래 보장 기능, 소상점 등 기능을 잇따라 출시해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위챗이라는 환경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지원했다. 미니 프로그램 안에 라이브 방송은 올해 2월부터 공식 테스트를 시작했는데 이미 10만 개 이상의 판매자가 이 라이브 방송 기능을 개통했다. 그리고 위챗 소상점은 출시 이래 이미 품목이 2,000개나 넘어섰다. 2019년 위챗 안의 미니 프로그램의 일일 액티브 이용자 수는 3.3억에 달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고 거래액은 8천억 위안을 돌파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코로나 영향으로 이 미니 프로그램의 실물 상품의 총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5%나 급증했다. 향후 이 위챗 내 미니 프로그램의 거래액의 3년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80%로 예상한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위챗 내 미니 프로그램, 미니 앱의 향후 성장 잠재력은 매우 거대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PC에서 모바일로의 전환 수혜 약화에 따라 게임은 한계까지 아직 머나인데요. 텐센트의 게임 사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동종업계의 평균 수준을 계속해서 앞서고 있다고 했는데요.
중국의 모바일 게임 산업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 2019년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1,58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했는데 이는 당시 판호 개방, 즉 신규 게임 출시하려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중국에서 반하오, 판호라고 하는데 당시 판호의 재개 때문에 2019년 증가율이 2018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2020년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재택경제, 즉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재택경제의 수혜를 받아서 게임 산업은 전반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게임 산업 전반의 성장성은 점차 둔화될 것이다. 중국의 게임 유저 수는 이미 6.2억 명에 달했는데 이는 작년보다 3.2% 증가했다. 이제 마지막 몇 개 PC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전환하는 몇 개 큰 IP 게임이 출시에 따라서 중국 모바일 게임 산업의 성장성 둔화는 면치 못할 것이다. 포은국제는 텐센트의 게임 사업의 매출액은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고 향후 3년의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동종업종 평균 성장률을 계속해서 앞선 수준입니다. 단기적으로 텐센트의 신규 게임은 기대할 만한데 단기적으로 기대할 만한 거는 요 DNF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모바일 게임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e스포츠와 텐센트 게임의 해외 진출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 좌측 그래프가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매출액이랑 증가율인데요. 매출액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증가율 자체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우측 그래프는 텐센트 게임의 매출액 증가율인데요. 파란색은 텐센트의 모바일 게임 매출의 증가율이고 주황색은 PC 게임의 증가율입니다. 단기와 장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신규 게임의 출시에 대해서 기대한다고 하는데 2019년 PC 게임 매출액 랭킹 중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와 DNF는 가장 돈을 많이 벌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텐센트의 게임 사업에 대해 여전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 우선 MOBA, 즉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배틀 아레나죠. MOBA라는 게임 장르의 사이클이 길고 계속해서 해외 진출도 할 것이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2009년 출시 이후 수년 동안 PC 게임 매출액 1위를 기록했는데 그 후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출시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2020년 9월까지 리그 오브 레전드는 이미 150명이 넘는 영웅 캐릭터를 출시했다. 한편 왕者荣耀는 한국에서 펜타스톰이라고 하죠. 왕者荣耀 펜타스톰은 2015년 말 정식 출시 이후 2020년 9월까지 총 100명 이상의 영웅 캐릭터를 출시했고 포은국제는 이 펜타스톰이 여전히 장기적으로 절대적인 패권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봤고요. 장기적으로 이커머스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텐센트는 이미 중국 e스포츠 분야의 밸류체인에 있어서 절대적인 선두 기업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이커머스의 핵심 게임 IP를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 게임 라이브 방송 플랫폼인 호야와 떠우유 이 두 종목은 미국에 상장돼 있죠. 호야와 떠우유의 최대 주주인데 이 호야와 떠우유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80%예요. 그래서 호야와 떠우유의 합병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은 점차 더 독과점으로 갈 것이다. 해외 시장 확장에 있어서 지금까지 텐센트는 이미 480개의 게임을 출시했는데
이 게임들은 전 세계 200여 개의 나라 및 지역의 8억 명 이상의 유저를 보유하게 됐다. 텐센트의 2019년 4분기 공시에 의하면 텐센트의 게임 매출에서 해외 시장은 23%를 차지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앞서 텐센트의 매출 구성에서 게임이 33%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텐센트의 전체 매출에서 해외 게임 쪽은 한 7.6%를 차지하죠. 해외 진출한 게임은 주로 잉숑联盟, 리그 오브 레전드, 그리고 PUBG 모바일, 슈퍼셀 등 산하 게임 등이 있고, 또한 지난 10여 년 동안 텐센트는 많은 해외 게임 기업의 지분 투자도 많이 했죠. 이 표는 텐센트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한 해외 게임 회사인데요. 한국, 싱가포르, 미국, 유럽, 아이슬란드, 일본, 스위스, 핀란드, 영국, 뉴질랜드, 인도, 스웨덴 등이 있죠. 그래서 포은 국제는 텐센트의 게임 사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수혜 때문에 급성장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 게임 산업은 전반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텐센트의 게임 사업의 성장성은 동종업계 평균 수준을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장기적으로 e스포츠와 게임의 해외 진출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어서 5번째 질문은 텐센트 영상 사업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비관적인 편인데, 현재 중국의 긴 영상 산업은 전반적으로优酷,爱奇艺,腾讯视频이 3강 구도가 형성되는데,优酷의 최대 주주는 알리바바,爱奇艺 최대 주주는百度,腾讯视频최대 주주는腾讯이죠.腾讯운영하는 그 영상 플랫폼의 이름인데요.视频은 영상, 동영상이란 뜻이에요. 이게腾讯视频의 홈페이지인데 다양하게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쭉 말씀드리면 오늘의 핫, 오리지널 제작, 요거는 핫한 짧은 동영상, 드라마, 영화, 예능, 애니메이션, 아동, 다큐멘터리, 코믹, 생활 정보, 게임, 영화 예고편, 촬영 비하인드, 영미 드라마, 태국 드라마, 교육, 관광, 패션, 음악 콘서트, 엔터, 영유아, 자동차 등등이 많네요. 카테고리가. 2020년 상반기 기준腾讯视频의 유료 회원 수는 1.14억이고요. 업계 1위입니다.爱奇艺는 유료 회원 수가 1.05억 2위고, 긴 영상 분야는 이미 억대 유료 회원 시대에 진입했죠. 거액의 컨텐츠 제작 비용은 현재 긴 영상 분야가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문제를 초래했는데요. 2019년腾讯视频은 적자가 30억 위안에 달했고,爱奇艺는 2019년 103억 위안의 적자를 기록했어요.腾讯视频이 따로 상장사가 아니므로 공시를 따로 하진 않지만, 상장사인愛奇艺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컨텐츠 제작 비용이 전체 매출액이 7-80%를 차지한다고 해요. 향후 전체 매출에서 컨텐츠 제작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ARPU, 즉 가입자당 평균 매출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출 확대의 관건이다. 중국 국내 긴 영상 이 플랫폼의 매출액은 주로
회원 서비스와 광고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상위 기업들의 유료 회원 매출액은 2018년부터 점차 광고 매출을 초월하게 됐어요. 포은국제는 이 광고 매출의 확대 여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 매출액의 성장은 여전히 이 유료 회원에서 창출되는 이 매출에서 온다. 유료 회원은 이미 억대 시대에 진입해서 이제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겠지만 ARPU,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의 향상이 향후 주요한 성장 포인트가 되겠죠. 해외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매출의 98%가 유료 회원에서 오는데요. 중국 국내 플랫폼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가 15에서 20유엔이고요. 넷플릭스는 월간 가격이 12.99달러니까腾讯视频을 포함해서 중국 국내 이런 동영상 플랫폼의 요금은 넷플릭스보다 훨씬 낮아요. 또한 넷플릭스는 지난 10년 동안 5차례나 요금을 인상했는데요. 7.99달러에서 12.99달러까지 5차례.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료 회원제로부터 창출한 매출액이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넷플릭스의 핵심 경쟁력은 주로 지속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영화 드라마라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이로써 유료 회원들이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에 계속 충성 고객으로 남아있게 한 것입니다. 좌측 그래프 중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컨텐츠 제작 비용이고 주황색 선은 iQIYI의 전체 매출에서 컨텐츠 제작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우측 그래프는 넷플릭스의 월간 요금제 가격인데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이 가격이 7.99달러에서 12.99달러로 올라간 거고 이 주황색 선은 요금의 증가율입니다. 포은국제는腾讯视频이 아까 그 텐센트의 영상 플랫폼의 중국어 발음이에요. 腾讯视频의 경쟁력은 문학이든 애니메이션이든 게임이든 영화 드라마든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거고 腾讯 산하에는阅文集团, 腾讯影业, 企鹅影视등 컨텐츠 제작 기업이 있고 이런 기업들은 오리지널 IP 창작, 영화 드라마 제작, 컨텐츠까지 전반적인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어서 거대한 협동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지금 腾讯视频에게 있어서 腾讯视频만이 갖고 있는 腾讯视频만의 색깔이 있는 훌륭한 IP를 만들어내는 것이 시급하고 이로써 腾讯视频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더 구축하고 IP의 가치를 어떻게 최대화하는 것이 텐센트의 엔터 컨텐츠 사업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포은국제는 동영상 플랫폼 산업의 이런 보편적인 적자 상황이 이 산업이 통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2020년 6월 16일에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텐센트는 iQIYI 지분의 56%를 갖고 있는 바이두와 어떤 협상을 진행했는데 iQIYI의 최대 주주가 되는 데 관한 그런 계획이 있다. 하지만 이번 건에 대해 아직은 명확한 어떤 공식적인 소식이 없고 또 게다가 실제 진행에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포은국제는 이 산업의 보편적인 장기적인 적자 상황이 각 플랫폼의 인수 합병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봤습니다. 만약 이 건이 성사가 되면 이런 잠재적인 산업 통합은 이 현재의 이런 적자인 산업 구도를 좀 변화시키는 데 유리하고 그 후에는 또
절대적인 독과점 선두 기업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산업은 흑자 전환의 어떤 분기점을 기대할 수 있죠. 장기적인 이 산업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포은국제는 이 영상 컨텐츠 플랫폼 사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적자고 흑자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을 가급적 향상시킬 수밖에 없고, 넷플릭스의 경험을 참고했을 때 덩신시피는 확실한 컨텐츠를 창출해야 된다. 네, 이어서 6번째 질문은 광고 사업은 계속해서 자제할 것인가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 포은국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했는데, 첫째는 텐센트가 광고의 현금 수익화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아직 비교적 자제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둘째는 텐센트의 광고 사업에서 주요한 모멘텀은 SNS 광고 쪽이다. 인터넷 기업에 있어서 광고는 가장 보편적인 현금 수익 창출의 방식인 동시에 고객 체험에 대해 영향이 가장 큰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텐센트는 비록 위챗과 QQ라는 두 개 방대한 SNS를 갖고 있지만 단순하고 적나라하게 이 두 개 SNS의 트래픽을 대상으로 현금 수익 창출을 하지 않았고, 이 SNS 트래픽 기반 위에서 부가가치 서비스 방식으로 안정적인 현금 수익을 창출해 왔는데, 이는 지속 가능한 이런 수익 모델로 형성됐다. 텐센트는 비록 중국 인터넷의 고객들의 사용 시간의 46%를 차지하지만 텐센트의 전체 매출에서 광고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16%밖에 안 된다. 틱톡을 만든 그 기업 쯔지에跳动, 중문명은 쯔지에跳动인데 영문명은 바이트댄스. 쯔지에跳动을 예를 들면 이 회사는 전체 매출에서 광고 쪽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텐센트 2019년 매출에서 광고 관련 비중은 20% 미만이다. 앞서 텐센트의 2020년 2분기 기준 매출 구성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는 16%를 차지했죠. 그래서 텐센트의 매출 구성은 보다 다각화돼 있어서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는 그런 현상이 심하지 않다. 만약 이용자당 광고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텐센트는 타 기업에 비해 광고 쪽의 현금화 전환 비율은 매우 자제하는 편이다. SNS 제품은 광고에 대한 허용 수준이 비교적 낮다. 위챗은 트래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과도하게 상업화 시켜서 그 현금 수익을 창출한다면 고객 체험과 트래픽 기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SNS 종류의 제품의 광고 탑재율이 비교적 낮은 편인데 이는 엔터 쪽 제품에 비해서 SNS 쪽 고객은 광고에 대한 그런 허용 수준이 더 낮고, 심리적으로 이 SNS 제품은 나의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런 심리적인 경향이 강하다. 좌측 그래프는 중국의 각 상위 인터넷 기업의 비교인데요. 요 밑에 있는 요 막대는 중국 전체 인터넷 이용 시간 중에 이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위에 이 막대는 각 기업의 매출에서 광고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이 진한 파란색이 알리바바고, 노란색이 바이두, 초록색이 텐센트, 좀 회색이 바이트댄스고 나머지가 기타인데, 중국인들의 인터넷 전체 이용 시간 중 텐센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매출에서 광고 비중이 가장 높은 거는 알리바바고요. 텐센트는 이 매출 중에 광고 비중이 지금 16%밖에 안 되고, 또 바이두의 경우는 이용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매출에서 광고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네요. 우측 그래프는 중국의 각 상위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매출에서 광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2019년 기준이고, 비중이 가장 높은 거는 핀도두어 거의 90%, 그리고 포털, 신랑, 바이트댄스, 바이두, 우바동청, 알리바바, 노란색이 텐센트 상대적으로 많이 낮죠. 메이투안点评, 찡동, 샤오미. SNS 고객은 광고에 대한 허용 수준이 더 낮지만 이는 SNS와 광고가 선천적으로 대립된 관계다, 상반된 관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SNS가 인터랙션이 강하기 때문에 SNS 광고의 가격은 기타 플랫폼의 광고보다 높다. 현재 텐센트의 SNS 광고는 주로 위챗 안에 모멘텀에 삽입되는 광고, 공식 계정, 미니 프로그램, Q존, QQ 칸디엔, QQ 검색과 텐센트 ing용바오 등이 있는데, 이 중 위챗 안에 그 모멘텀, 일상생활을 글이나 사진이나 영상으로 올리는 그 모멘텀, 중국어로 벙요圈. 벙요는 친구란 뜻이고圈은 어떤 테두리 네트워크. 이 광고 수익 중에서 모멘텀의 광고 비중이 가장 크다. 텐센트의 광고 사업 중에서 SNS 쪽 광고는 여전히 주요 성장 동력이고, SNS 광고 매출의 향후 3년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29%로 전망한다. 향후 텐센트는 고객 체험을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점진적으로 광고의 삽입하는 공간을 추가할 것이다. 텐센트는 위챗의 메인 화면의 광고 삽입에 대해서 여전히 매우 신중한 입장이지만, 메인 화면 말고 메인 화면에서 2차, 3차로 들어가는 하부 화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광고를 추가하는 그 공간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搜一搜는 검색, 칸이칸은 상위 스토리 보기, 그리고 미니 프로그램 및 영상 채널 등 공간을 이용해서 광고를 삽입할 수 있다. 그 외에 위챗은 여전히 광고 계산법을 계속해서 향상하면서 고객 체험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 좌측 그래프는 텐센트의 광고 매출인데, 노란색 부분은 위챗을 활용한 SNS 쪽 광고 매출이고, 진한 파란색은 그 외의 미디어 플랫폼에서 창출한 광고 매출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좌측 그래프의 증가율인데요. 노란색은 SNS 광고 매출액의 증가율, 파란색은 그 외의 미디어나 플랫폼을 통한 광고 매출의 증가율. 그래서 포은국제는 텐센트의 광고 사업에 대해 위챗 같은 이런 SNS는 아무래도 고객들이 광고에 대한 허용 수준이 낮기 때문에 텐센트는 위챗상 광고 삽입에 대해 여전히 매우 자제하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하지만 텐센트의 전체 광고 수익에서 SNS는 주요 성장 동력이고, 위챗의 메인 화면의 광고 삽입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지만, 그 2차, 3차 하위 공간에서는 향후 점진적으로 광고 삽입을 추가할 수 있다. 이어서 7번째 질문입니다. 산업인터넷, to be or not to be인데요. 포은국제는 우선 산업인터넷은 인터넷의 후반전이라고 했는데요. 텐센트는 소비 인터넷의 뿌리를 받고
산업 인터넷을 포옹한다. 여기서 소비 인터넷은 개인 고객 대상 2C를 말하는 거고 산업 인터넷은 기업 대상 2B를 말하는 것입니다. 2018년 텐센트는 내부 조직 구도를 업그레이드해서 클라우드와 스마트 산업 사업군이라는 본부를 만들었는데 좌측 텐센트의 조직 구도를 보시면 6대 사업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 발전 사업 그룹, 두 번째는 엔터 사업 그룹, 세 번째는 기술 공정 사업 그룹, 넷째는 위챗 사업 그룹, 다섯 번째는 클라우드와 스마트 산업 사업 그룹, 마지막 여섯 번째는 플랫폼과 컨텐츠 사업 그룹. 이렇게 클라우드와 스마트 산업 사업 그룹을 신설함으로써 텐센트는 기업 대상 2B 사업을 전례 없는 전략적인 위치로 향상시켰죠. 텐센트의 이념에서 2C든 2B든 결국은 다 2C로 가는 것인데 차이는 그냥 직접 2C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2B의 이런 경영 효율성 향상을 통해서 2C에 대한 서비스를 더 잘하는 것인지 차이뿐입니다. 우측 그래프 중 진한 파란색 막대는 핀테크와 기업 대상 서비스의 매출액이고 노란색 선은 텐센트 전체 매출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텐센트의 산업 인터넷 사업은 아직 초기에 있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서 더 많은 합작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 인터넷은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밸류 체인의 상호 협력과 개선을 더 중요시 하고요. 디지털 운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신경을 씁니다. 텐센트는 산업 인터넷 분야에 있어서 클라우드, AI, 보안,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수직적인 세부 분야를 깊이 파고 이로써 디지털화 조수라는 역할을 잘 할 것이다. 텐센트의 우위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여기서 빅데이터는 QQ나 위챗을 통해 이 축적된 빅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이런 빅데이터를 기업 대상 서비스에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텐센트는 기존의 2C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산업 인터넷 분야의 파트너에게까지 공유함으로써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텐센트의 기업 고객에는 주로 게임, 전자상거래, SNS, 스마트 교통, 금융, 리테일, 헬스케어 및 교육 등 분야가 있는데요. 금융 분야에서 텐센트는 중국은행, 건설은행, 중국인민보험 등 대형 금융기관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스마트 리스크 관리 등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 금융기관들의 디지털화로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리테일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텐센트는 전자상거래 생태계 자원을 기반으로 판매자가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마케팅을 통해서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기서 전자상거래 생태계 자원이라는 것은 중국 전자상거래 2위인 찡동의 최대 주주가 텐센트고 3위인 핀도도의 2대 주주가 텐센트고 5, 6위 정도 되는 웨이핀회, BIPS의 2대 주주도 텐센트입니다. 그 외에 텐센트는 2G, G는 Government. 텐센트는 정부 대상 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돌파구로 삼아서 정모의 디지털화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광동성의 경우 2018년에 粤省市라는 공식 계정이랑 미니 프로그램을 출시했는데 이 플랫폼에서 여권과 통행증 예약을 할 수 있고 사회보험과 의료보험 등 각종 민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는 정모의 디지털화 업그레이드를 더 가속화시켰는데요. 예를 들어 방역 건강 바코드의 누적 제시 인원수는 80억을 초과했고 텐센트 건강, 텐센트 헬스케어라는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은 100억 회 이상의 코로나 정보 서비스와
1,500만 명 이상의 온라인 문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 5년 동안 텐센트 정모 플랫폼은 이미 약 30개 부처, 30개 성, 500개 도시, 10,000개 거주 지역, 그리고 9억 이상의 인구에게 1,000개 이상의 모바일 정부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외에 텐센트는 최근에 위시티 2.0 버전을 발표했는데 계속해서 스마트 시티 블루오션의 발굴에 힘을 쓰고 있고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형 인프라 정책의 추진하에 스마트 시티 관련 시장 수요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텐센트의 산업 인터넷 사업은 2C를 기반으로 지금 2B와 2G를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텐센트의 산업 인터넷 구축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핵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거대한 수요에 힘입어 텐센트의 클라우드 산업도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클라우드 세팅은 장기적인 추세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은 향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고성장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5G 시대의 도래에 따라 데이터는 또 한 번의 폭발적인 성장을 맞이할 것이고 이는 클라우드 저장에게 극대한 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2020년 중국의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950억 yuan,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950억 yuan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2018년 당시 중국 전통 기업들 중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10.1%에 불과했는데요. 이는 49.2%라는 미국 수준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향후 성장 잠재력이 거대합니다. 2019년 텐센트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매출액은 170억 엔을 돌파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수준이고 유료 고객 수는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텐센트의 투자 생태계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의 빠른 침투에 도움이 될 텐데요. 지금까지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미 8,000개 이상의 파트너, 20만 개 이상의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20여 개 산업의 300여 개 솔루션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그중 파트너 관련 매출액은 텐센트의 전체 클라우드 매출액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클라우드 산업은 일부 독과점 기업들이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9년 하반기 중국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서 알리바바 산하의 알리클라우드가 41.9%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텐센트 산하의 텐센트 클라우드가 12%로 2위를 차지했고 3위는 차이나텔레콤 7.7%, 4위는 화웨이 7.6%, 5위는 아마존 7.1%, 나머지 합계가 23%인데요. 좌측 그래프 중 파란색 막대가 중국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규모고 노란색 선이 증가율입니다. 클라우드 산업은 자본과 기술 밀집형 산업으로 진입 문턱이 높습니다. 텐센트는 향후 5년 동안 총 5천억 yuan을 투자해서 신형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구축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블록체인, 서버, 대형 인터넷 데이터 센터, 5G 네트워크 안전 등 중점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요. 텐센트는 중국에서 100만급 서버 규모의 이런 대형 IDC를 여러 개 건설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클라우드 시장은 점차 몇 개의 독과점 기업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의 장기적인 수익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텐센트 클라우드가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됐지만 장기적인 수익률은 아마존 산하의 클라우드 회사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참고하면 되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의 경우 계속 몇 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다가 지금은 매출액이 연간 35%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25%에서 30%에 달합니다. 이는 주로 강력한 클라우드 관련 시장 수요가 견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익률의 상승은 주로 규모의 확대 때문인데요.
한 개당 서버의 구매 가격은 구매량의 증가에 따라 내려갔고, 게다가 구매 후의 유지보수 비용도 비교적 낮고, 유지보수 비용은 주로 기기의 감가상각에서 옵니다. 최근 중국 국내 최대 퍼블릭 클라우드 기업인 알리 클라우드의 발표에 의하면 2021 재무연도에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의 이익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텐센트 클라우드는 계속해서 여러 분야로의 침투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텐센트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관련 다운스트림으로의 침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텐센트는 qianfan计划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웨이멍, 찐디에 등 50여 개 SaaS 기업과 협력을 했는데요. SaaS는 Software as a Service, 즉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라는 건데, SaaS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말하는데, 모든 서비스가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PC에 설치하지 않아도 웹에서 소프트웨어를 빌려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텐센트는 여러 SaaS 기업과 협력해서 산업형 SaaS와 일반 통용형 SaaS를 상호 연결시켰습니다. SaaS 사업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텐센트의 클라우드 사업의 전반적인 이익률 개선도 기대됩니다. 이 그래프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입니다. 이렇게 포은국제는 텐센트의 산업 인터넷 사업에 대해 우선 텐센트가 2C라는 소비 인터넷 사업을 기반으로 지금은 2B와 2G를 동시에 강화하는 이 산업 인터넷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산업 인터넷에서 핵심은 클라우드 컴퓨팅이고 향후 5년 동안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은 투자 단계라서 당장은 적자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네, 이어서 8번째 질문은 텐센트의 핀테크 사업은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인데요. 포은국제는 텐센트의 핀테크 사업 부문의 기업 가치를 약 1,800억 달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텐센트의 핀테크 및 기업 서비스 사업 중에 핀테크의 매출이 844억으로 핀테크 및 기업 서비스 부문 중에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 텐센트는 지분 참여 또는 최대 주주 방식으로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분야에 투자하고 있고요. 만약 현재 상장을 앞두고 있는 알리바바 계열의 엔트그룹의 기업 가치를 참고했을 때 텐센트 산하의 핀테크의 기업 가치는 약 1,800억 달러로 보고 있고, 향후 엔트그룹의 IPO에 따라서 핀테크의 밸류에이션 시스템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고, 이쪽 분야의 밸류에이션의 향상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엔트그룹에 대해 좀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과거 영상 중 마윤의 엔트그룹 100분 내 마스터하기 또는 100분 내로 엔트그룹 마스터하기 똑같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상해에 사는 중국인 동창과 알리페이 토크하기 동창 1 그리고 동창 2 이렇게 3개 영상을 순서대로 보시면 한 3시간을 잡으면 엔트그룹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트그룹은 지난 9월 18일에 상해거래소 가창판에 IPO 승인을 받았고요.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 홍콩거래소의 심사 승인을 받을 예정이고, 그 후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되면 그러면 청약 단계로 갈 것입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 구도는 이 독과점 구도를 유지할 것이다. 지난 3년간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 구도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초기에 불태우듯이 돈을 막 투자해서 시장을 차지하는 그런 단계는 대체로 마무리됐다. 결제 금액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020년 1분기 기준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1위는 알리페이 55%고 2위는 위챗페이 39%입니다. 알리페이는 엔트그룹의 대표 서비스고 알리바바 계열이죠. 실질 지배자는 마윤. 위챗페이는 위챗 안에 있는 건데 위챗은 텐센트 거죠. 2019년 일평균 거래 건수는 위챗페이가 15.1억 건이고 알리페이는 6.3억 건. 위챗페이가 건수가 더 많죠. 하지만 위챗페이는 건당 결제 금액이 작기 때문에 총 거래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는 알리페이보다 훨씬 뒤처져 있죠. 좌측 그래프는 중국 디지털 결제 시장 규모 및 증가율이고 우측 그래프는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인데요. 2020년 1분기 기준 1위는 알리페이, 2위는 자이푸통. 자이푸통이 바로 텐센트의 위챗페이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텐센트의 핀테크 부문의 매출액은 향후 3년 연평균 복합 성장률 26%로 전망한다. 현재 텐센트의 결제 업무가 핀테크 부문의 주 매출액인데 미래 성장은 위챗페이의 결제 건수의 증가와 수수료의 향상이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디지털 결제 시장 규모는 향후 3년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14%로 예상합니다. 그 외에 모바일 결제 시장 구도는 대체로 안정적인 구도를 형성했고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2019년부터 관련 수수료를 인상해서 현금 수익화하는 능력이 점점 향상됐습니다. 동시에 높은 매출 총이익률을 가진 자산관리와 소액대출 업무도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성장 잠재력은 크고 향후 이익 창출이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좌측 그래프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이 4개 나라의 현금과 예금 합산 금액 대비 소비대출 잔액의 비중인데요. 즉 분모는 현금 플러스 예금이고 분자는 소비대출 잔액, 즉 소액대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측 그래프도 중국, 미국, 독일, 일본인데 분모는 개인 투자 가능 자산이고 분자는 현금 플러스 예금입니다. 그러니까 중, 미, 독일 이 4개 나라에서 개인 소액 대출을 제일 많이 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미국이고 중국은 중간쯤이고 일본이 제일 낮고요. 투자 가능한 자산에서 현금과 예금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중국입니다. 즉 투자 가능한 현금이 아직 좀 많다는 거죠. 네, 9번째 질문은 텐센트의 투자 사업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텐센트는 무려 800개 이상의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고 그중 70여 개는 이미 상장했고 160개 이상의 기업이 시총 또는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어선 유니콘 기업입니다. 트래픽과 자본의 개방은 텐센트 생태계 판도를 보다 확장시켰고 이는 텐센트가 자체적인 내적인 성장과 대외적인 협동, 이런 쌍도마차의 구조를, 쌍도마차의 시너지를 가지게 했고요. 과거의 텐센트는 주로 자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협동 효과가 있는 주로 큰 범위에서 엔터와 관련된 이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했지만 그 후에 점차 외연을 확장하면서 점차 이 투자 판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텐센트의 투자 범위나 확장하는 외연은 기타 중국 인터넷 기업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지금 텐센트가 투자하는 그 사업의 판도는 이미 중국 시장의 반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 인터넷 기업의 집 대성이라고 해도 되죠. 방대한 트래픽의 지원하에서 텐센트가 투자하는 기업은 점차 각 세부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했고, 즉 텐센트를 투자한다는 것은 중국 인터넷 산업의 각 세부 분야의 유니콘 기업에 동시에 투자했다는 걸로 볼 수 있죠. 텐센트와 텐센트가 투자한 유니콘 기업들은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관계를 형성하면서 점차
완전한 텐센트의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하게 됐는데요. 이는 또한 보다 많은 전략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창조했죠. 폰 국제는 미래에 있어서 텐센트는 빅 멤버 시스템이라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텐센트 자체적인 제품과 투자한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보다 확고하게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텐센트의 지분 투자는 단순히 최대 주주나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지분율이 20% 안팎입니다. 게다가 텐센트는 투자한 기업의 창업자 팀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투자한 후에 관련 서비스를 뒤에서 제공합니다. 현재 중국의 인터넷 기업 중 시총 상위 5개 기업이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징동, 핀도도인데요.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1위, 텐센트는 게임, SNS 1위, 메이투안은 음식 배달 앱 1위, 플러스 온라인 숙박 예약 1위, 징동은 전자상거래 2위, 핀도도는 전자상거래 3위. 메이투안의 최대 주주는 텐센트, 징동의 최대 주주도 텐센트, 핀도도의 2대 주주가 텐센트. 홍콩 증시에 홍콩 과학기술 업종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30개 기업이 편입됐는데 그중 텐센트 계열에 들어가는 게 12개를 차지합니다. 텐센트가 지분 투자한 기업을 예를 들면 메이투안 디엠핑, 생활서비스, 징동, 전자상거래, 핀도도 전자상거래, 찐산软件 게임, 소프트웨어, 阅文集团 온라인 북, 中安在线 온라인 보험, 핀테크, 웨이멍 기업 서비스, 동청이롱 온라인 관광, 신동방 온라인, 온라인 교육, 猫眼娱乐 온라인 티켓 예매, 恒腾网络 생활 서비스, 이신集团 온라인 자동차 서비스, 텐센트 뮤직 온라인 뮤직, 빌리빌리 온라인 영상 플랫폼, 斗鱼 게임 라이브 방송, e스포츠,搜狗 검색, 베이커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 이렇게 텐센트는 중국인들의 생활과 관련된 각 세부 분야별로 지분 투자를 많이 했죠. 텐센트의 미래 투자에 있어서 기업 서비스, 핀테크, 교육 및 헬스케어 이 4개 분야가 중점 분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4개 분야는 필수 소비가 많아서 충분히 큰 시장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재 이 4개 분야의 온라인 침투율이 높지 않아서 향후 매우 큰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과정이 필요하고 이 또한 텐센트가 산업 인터넷 분야에 대한 이런 장기적인 전략과 일치합니다. 2019년부터 텐센트가 투자한 업종을 보면 기업 서비스, 핀테크, 교육, 헬스케어 이런 분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텐센트가 이 4개 분야에 해당되는 기업에 투자한 사례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센트의 지분 투자에 있어서 초기에는 아무래도 게임이 메인이니까 텐센트가 자체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이랑 관련성이 높은 엔터나 게임이나 이쪽을 핵심으로 했는데 그 후에 점점 외연을 확장해서 많은 산업으로 확장했는데요. 단순히 지분 투자가 아니라 텐센트와 그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 상호 보완하면서 텐센트 생태계라는 이런 시너지를 구축하는 거고요. 현재와 향후에는 주로 기업 서비스, 핀테크, 교육, 헬스케어 이 4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질문. 미국발 금지령은 텐센트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국 금지령이 텐센트의 매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써 있는데요. 지난 9월, 정확히 말하면 9월 20일이죠. 지난 9월 미국 상무부가 위챗의 미국 현지 다운로드를 금지하기 시작했는데 텐센트 주가는 좀 반응이 있었다고 써 있는데요. 텐센트의 주가를 보시면 이게 올해 4, 5, 6월, 7, 8, 9, 10월인데 9월 20일에 그 금지령을 발표했는데 21일 텐센트의 주가는 1.62% 하락했고 그 후에 3, 4일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9월에 발생한 정치적인 이슈는
텐센트의 주가에 있어서 어떤 추세적인 변화를 초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텐센트 전체 매출에서 미국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미국발 금지령은 텐센트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는데요. 요 2%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텐센트 매출에서 게임이 33%예요. 33%에서 해외 시장의 비중이 23%예요. 그러면 33%에다가 23%를 곱하면 한 7%가 나오죠. 해외 시장이 23%인데 해외 시장이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아시아 시장 전세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7%에서 한 25%에서 30%가 미국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곱해서 2%대가 나온 거예요. 보고서 두 번째 단락에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위챗보다 게임 쪽이 우려스럽다. 미국의 위챗 금지령에 비해서 더 우려스러운 거는 그 금지령이 게임 사업 부문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텐센트가 발표한 2019년 4분기 실적에 의하면 텐센트의 게임 부문 매출에서 해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다. 한편으로는 텐센트가 미국 현지에 투자한 수십 개의 게임사가 있는데 참고로 이 게임사는 텐센트 종목의 연결재무제표에 안 들어가요. 만약 제재가 게임까지 확산이 되면 아무래도 관련 업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텐센트의 해외 시장에서의 게임 퍼블리싱은 페이스북, 구글, iOS 등 미국 인터넷 기업 산하의 채널에 여전히 의존한다. 이 미국발 위챗 금지령이 게임 부문까지 확산되는 이런 가능성은, 이런 확률은 비교적 낮다고 했고요. 하지만 외부적인 정책의 이런 불확실성은 텐센트의 해외 진출의 어떤 진도에 대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는데, 중국 국내의 위챗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12억을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양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좀 한계에 와닿다. 그러면 향후 10년 동안 위챗을 비롯한 이 텐센트가 SNS 쪽 기반으로 더 성장을 도모하려면 이 기존에 보유한 12억이라는 이 방대한 유저들이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최대화시키는 동시에 또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도 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거죠. 해외 시장에서 텐센트의 위챗이라는 이 SNS는 중국에서는 절대적이지만 해외 시장에는 이미 해외 시장마다의 그 SNS가 다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텐센트가 해외 시장의 SNS에서의 어떤 경쟁력은 아마 시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텐센트가 해외 진출할 때는 아무래도 자본의 힘과 텐센트 자체의 생태계, 요런 우위를 빌려서 어떤 합작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거죠. 전통 산업이나 전통 제조업처럼 글로벌 밸류체인 분업이랑 크게 상관없다. 그래서 이번 정치 이슈는 텐센트의 추가적인 해외 확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포은국제는 미국발 위챗 금지령에 대해서 우선은 텐센트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금지령이 게임 쪽까지 확산하는 것에 대해 좀 우려스럽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비교적 낮다. 텐센트가 향후 추가적인 해외 진출에 있어서 어떤 외부 정책의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네, 오늘은 중국 현지와 글로벌 투자자들이 텐센트라는 종목에 대해 최근 많이 토의하고 있는 이 10개 질문에 대한 포은국제의 분석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텐센트라는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종목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텐센트 3분기 실적은 12월 12일 공시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진중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